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파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긴 연인. 그리고 몇 주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 외국 땅에서 혼자 남겨진 23살 일본 여성에게 벌어진 이 상상도 못한 일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녀가 내린 놀라운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일어난 기적 같은 우연은 또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이 180도 바뀐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절대 예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 감동 스토리.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3살이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매일이 외로웠습니다. 프랑스어는 서툴렀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어요.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파리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의 차이는 더 깊었어요. 교수님들의 빠른 프랑스어 강의를 따라가기도 벅찼고 같은 과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한불 문화교류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억지로 웃으며 인사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도 교수님인 르블랑 교수님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 너무 우울해 보였나 봐요. 행사장에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지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불어는 저보다도 더 서툴렀지만 그 웃음만큼은 정말 따뜻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파리에서 일본어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름이 이민수라고 하더군요. 경영학을 공부하러 왔다고 했어요. 저처럼 외국 생활이 힘들다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어설픈 프랑스어로 주문을 잘못해서 커피 대신 와인이 나왔던 이야기,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1시간을 갔던 이야기 등을 들려주며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함께 가기도 하고 센 강변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설명하는 미술 작품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특히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앞에서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그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몽마르트 언덕에서 함께 본 일몰이었어요. 파리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순간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리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건 미유키 씨를 만난 것이라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소중해졌습니다. 프랑스어 공부도 함께하고 서로의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어요. 민수 씨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는데 너무 매워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우리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체리블라섬이 만발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날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 걱정을 애써 밀어내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파리에서의 봄이 깊어갈 무렵 도윤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오후 4시면 소르본 대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카페오레를 미리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그가 좋아하는 일본식 도시락을 만들어 가곤 했죠. 주말에는 파리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촛불을 켜며 서로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 라틴 지구의 헌책방에서 오래된 미술 도록을 함께 구경하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건 그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저녁을 해먹던 시간이었어요. 한국 라면에 일본식 계란말이를 넣어서 독특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프랑스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음식 맛보다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달콤했어요. 여름이 되자 더욱 바빠졌습니다. 저는 논문 준비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았고 민수 씨는 인턴십 때문에 일주일에 사흘은 회사에 나가야 했어요.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서로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불안한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민수 씨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9월 어느 날 민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12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요. 2년 동안은 연락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서로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지도 쓰고 가끔씩이라도 전화를 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자꾸만 속삭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견딜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일까요? 민수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안아주고 더 오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이별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민수 씨는 제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손수 만든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과 군대 생활에서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12월 15일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샤를 드골 공항에서 민수 씨를 배웅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출발 게이트 앞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는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꼭 기다려달라고 군대에서 돌아오면 다시 만나자고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파리의 겨울이 이렇게 춥고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혼자 남은 아파트는 너무나 적막했고 민수 씨의 흔적들만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보내는 짧은 편지였지만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의 추운 겨울 이야기, 힘든 훈련 이야기, 그리고 저를 그리워한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파리의 일상을 담은 긴 편지를 매주 보냈어요. 2월이 되자 편지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아서 더 바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연락이 왔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졸업 논문 준비로 바빠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월 중순부터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른 주소로도 보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심했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와 떨어져 있는 외로움과 논문 준비의 압박감 때문일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친구 소피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소피는 제가 파리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한 친구 중 하나였어요. 4월 첫째 주 월요일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생테티엔 병원의 산부인과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더군요.
소변 검사, 혈액 검사까지 받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잘못된 결과는 아닌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모니터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뱃속의 아이였어요.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봄볕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민수 씨와 헤어진 지 넉 달, 연락이 끊긴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민수 씨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아파트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수 씨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사진을 보니 더욱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외국 땅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곧바로 악몽에 시달렸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더 심해지는 입덧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피가 매일 찾아와서 걱정해줬어요. 제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병원에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임신이 확실해지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민수 씨에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쓰고 또 쓰다가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혼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특히 아버지는 실신하실지도 모르겠더군요. 4월 둘째 주가 되어서야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이었어요. 일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8주 차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커진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초음파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희미하지만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와 함께 센 강변을 걸었어요. 파리의 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새잎을 티누고 있었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도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올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소피, 나는 이 아이를 낳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응원해준다고 했어요. 비록 아이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저 혼자서라도 잘 키워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너무 놀라셔서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가 도와주마.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낳아서 키우기 힘들면 일본으로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파리에서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3년을 살았고 병원도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민수 씨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편지를 써봤어요. 이번에는 찢지 않고 정말로 붙였습니다. 임신 사실과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제 의지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작은 생명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배에 손을 올리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힘내서 잘 살아보자. 임신 중기가 되면서 입덧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다른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받는 생활비로는 병원비와 출산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지만 임신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다행히 소피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피의 언니가 아기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유모차, 아기 침대, 옷가지들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때 프랑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성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칙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를 닮은 얼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배에 대고 유토야 하며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토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어로는 넓고 큰 꿈을 가진 아이라는 뜻이고 한국어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민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편지를 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습니다. 24살 청년에게 갑작스러운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겠죠.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이 확실해졌지만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유토가 밤에 더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도 아이의 움직임을 느낄 때마다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12월 20일 새벽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짝 아픈 정도였는데 점점 강해지더군요. 소피에게 전화를 걸어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소피는 곧바로 달려와서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통 간격이 5분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서둘러 분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진통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소피가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응원해줬어요.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힘을 주라고 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1시 40분 드디어 유토가 세상에 나왔어요. 응애 하는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아서 제품에 안겨준 유토는 정말 작고 소중했어요. 작디 작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세어보며 모든 게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토는 정말 민수 씨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원망스러웠던 마음도 모두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만 남았어요. 유토야, 엄마가 잘 키워줄게. 우리 둘이서 힘내서 살아보자. 유토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이제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토가 태어난 후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이 시간에 울고 3시간 후에 또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소피가 자주 도와주러 왔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녀도 학업이 바빴거든요. 혼자서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새벽에 유토가 울 때면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1월 둘째 주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유토를 데리고 처음 외출을 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더군요. 계단도 많고 문도 좁아서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한국인 부부가 도와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유모차를 들어주시고 부인분이 카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카페 안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두 분 다 정말 친절하셨어요. 부인분인 김지연 씨가 유토를 보고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셨어요. 남편분인 박성호 씨는 아이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다 놀라시면서도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박성호 씨가 소르본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민수 씨 이야기를 꺼냈더니 두 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민수가 후배라고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종종 만났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박성호 씨가 민수 씨의 가족과도 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 씨 아버지와 대학 동창이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신기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며칠 후 김지연 씨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기용품도 가져오시고 육아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분유 타는 법과 기저귀 가는 요령을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유토도 지연 씨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2월 어느 날 지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분과 상의해서 한국에 있는 민수 씨 가족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의 존재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미유키 씨, 민수 어머니께서 전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저와 유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군요. 2월 11일 저녁 8시 지연 씨 집에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어머니 이순자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수 어머니는 제 상황을 다 들으시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연락을 제대로 못한 것도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모두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손자를 보고 싶다고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토 목소리도 들려주세요.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유토를 안고 전화기 가까이 갔어요. 유토가 옹알이를 하는 소리를 들으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손자구나, 정말 우리 손자구나 하시며 계속 우셨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한국에 유토를 사랑해 주실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 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조언도 해주시고 유토의 성장 과정도 궁금해 하셨어요. 점점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민수 어머니와 통화를 거듭할수록 한국행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어머니는 매번 전화할 때마다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나오면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보자고 그때까지는 시부모가 유토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파리에서 3년 넘게 살았던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언어도 아직 서툴고 문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유토를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월 초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업은 일단 휴학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소피는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파리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계속하자고 약속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민수 씨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2개의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유토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어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13시간 비행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유토는 비행기에서 잘 잤습니다. 승무원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3월 1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떨렸어요.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계신 분들이 보였습니다. 민수 아버지와 어머니셨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미유키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유토를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민수를 꼭 닮았네. 하시며 조심스럽게 유토를 안아주셨습니다. 유토도 할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더군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혼자 육아하느라 힘들었을 거라며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수 어머니는 유토를 위해 아기방도 미리 준비해놨다고 하시더군요. 민수네 집은 생각보다 크고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유토를 위한 아기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요람, 장난감, 옷가지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더군요. 그 정성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산골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면회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토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정말 기뻐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민수를 만나러 부대로 갔어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부대는 정말 외딴 산속에 있었어요. 유토를 안고 면회실로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유토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우리 아들이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민수는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훈련 중에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치료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토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는 민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연락을 못한 것도 혼자 아이를 낳게 한 것도 모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앞으로만 생각하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민수는 제대하면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유토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민수가 제대한 것은 그해 11월이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점점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육아와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알려주셨죠. 배고프다, 졸리다다, 기저귀 갈아줘 같은 말들을 배우면서 유토와의 소통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유토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따랐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요리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졌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울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줄 몰랐거든요. 유토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6개월이 되면서 뒤집기를 시작했고 8개월에는 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은 유토와 놀아주는 시간이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함께 기어다니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민수와 마지막 면회를 했어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대하면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자. 유토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1월 15일 민수의 제대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대까지 마중을 갔어요. 민복을 입고 나온 민수를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유토도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보고 방긋 웃으며 팔을 뻗더군요. 아빠다 유토야. 아빠가 돌아왔어. 민수가 유토를 안고 돌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비록 1년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대 후 한 달 뒤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얻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민수는 무역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저는 집에서 유토를 돌보며 온라인으로 일본어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유토는 새 환경이 신기한지 계속 기어다니며 탐험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바닥에 앉아서 유토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의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요. 정말 힘들었지?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유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민수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해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소피도 와줬고 민수의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줬어요. 유토는 그날 특별히 예쁜 옷을 입고 링보이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걸을 줄은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안고 단상까지 올라갔어요. 결혼식에서 민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유키와 유토 두 사람이 제 인생에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도 모두 울었어요. 2년 후에는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사쿠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유토는 동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기저귀 갈 때도 도와주고 우유병도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유토는 이제 5살이 되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해요. 사쿠라도 3살이 되어서 오빠를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이야기합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저는 번역 일을 계속하면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어요. 파리에서의 만남, 헤어짐, 혼자서 겪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가족 모두 파리 여행을 다녀왔어요. 유토와 사쿠라에게 엄마가 살았던 곳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소르본 대학교 앞 카페에서 민수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있으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니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파리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유키 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그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력, 그리고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한국인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